안녕하십니까. 이제 188조부터 들어가는데요. 동산에 관한 내용을 좀 할 겁니다. 이 188조부터 251조가 이제 동산에 관한 내용인데, 우린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보니까 동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안 내는 게 아니라 가끔 내게 되는데, 가끔 나올 때는 이 부분에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일단 188조부터 190조까지는 용어 정리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점유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인도를 하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데,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인도라고 하고요. 인도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88조 1항 현실의 인도입니다. 읽어보면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 항을 우리가 간이 인도라고 합니다.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뭐죠? 간이인데요. 무슨 말인가 싶은가요?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죠. 갑이 카메라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갑의 카메라를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써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갑한테 만나서 네가 나한테 빌려준 이 카메라를 나한테 팔아라 라고 했더니 갑이 좋대요.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럼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을로부터 되돌려 받아가지고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다. 양수인 을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간이 인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개념만입니다. 그죠? 그다음 189조 점유 계정도 이제 뭐만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자꾸 팔라고 졸라요. 근데 갑이 싫다 그러는 거죠. 을이 갑한테 물어봤어요. 왜 싫은데 인간아? 그랬더니, 야, 마 지금 한참 여름 휴가철인데 나 이번 휴가 갈 때 카메라 써야 돼, 그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을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일단 요 카메라를 팔면 내가 너한테 한 달 동안 빌려주겠다. 휴가 때 네가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팔았으니까 인도해주고 빌렸으니까 돌려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189조 보시면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 쉽게 말하면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으로 양도인 갑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팔았지만 내가 너한테 다시 빌렸다라는 계약을 하면 양도인이 계속 그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점유 계정이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이제 190조입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메라를 현재 병에게 빌려준 상태예요. 그래서 갑의 카메라를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와가지고 그 카메라를 팔래요. 좋다 그래서 팔기로 했죠. 이 갑이 좀 더 싸가지가 있고 좀 친절한 놈이면 병한테 받아다가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 한 거예요? 188조 1항에서 현실에 인도를 한 거죠. 근데 얘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갑이 을한테 네가 가서 받아,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을은 갑으로부터 카메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병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190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총 4가지 인도 방법이 있고요.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도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된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뭘 공부해야 되냐면 249조 선의취득을 공부해야 됩니다. 일단 249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민법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선의취득이거든요. 근데 공신의 원칙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예요. 이게 선의취득에 관한 기본적 내용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선의취득이고요. 이러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49조를 보죠. 평원, 평화스럽게, 공연, 공개적으로 동산을 양수한, 다시 말하면 거래 행위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죠?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조문을 읽어보시면서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카메라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요 갑이 요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요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에요. 무권리자예요. 근데 을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하로 지 것도 아니면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인도를 해줬는데, 병이 양수인이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했는데, 요 양수인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병이 소유권이나 질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 좀 추가 좀 해보죠. 선의취득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요. 또 동산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선박, 중장비처럼 등기,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사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사는 뭐 하지 못하냐면 선의취득하지 못합니다. 또 을은 무권리자지만, 다시 말하면 양도인은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도 을로부터 인도받아서 반드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점유 개정 방법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 인도,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서도 선의 취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뭐는 안 돼요? 점유 개정은 안 됩니다. 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와 같은 거래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없다면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거나 또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거래 자체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래이어야 해요. 따라서 무효다, 취소다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이어야 하고요. 양수인도 인도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 되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병 스스로가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과 뭐죠? 질권 2가지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249조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50조와 251조입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갑이 을에게 빌린 카메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빌린 게 아니라 훔쳤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품이죠.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걸 을이 주워서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실물이죠. 일단 도품 유실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요건을 갖추면 병이 소유권, 질권을 선의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갑은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주의하시 바라고, 요 250조는 꼭 읽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249조의 선의 취득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특정 승계인을 포함한 현재의 점유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금전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조심할 것은 2년 내 앞에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여기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민법에 출제 경향이 있는데 민법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말을 1년으로 바꾸고 3년으로 바꾸고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오답을 만들지는 않아요. 잘. 보통 이 숫자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바꾸는 건데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를 병이 매수한 날로부터 X, 양수한 날로부터 X,
선이 취득한 날로부터 X에서 오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나오는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2년인가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병이 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조입니다. 자,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 시장에서 구입했거나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거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죠? 251조죠. 보시면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 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191조 혼동입니다. 혼동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반드시 나오고 또 이 부분은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뭐 판례까지 할 필요도 없고 조문만 정확함 있게 이해하면 되지만 조문 자체가 양이 많지 않고 사례로 출제되기 때문에 잘 틀리시는 부분이니까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개념은 뭔가요? 한 사람에게 권리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근데 두 개 있는 권리 중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면 굳이 전세권을 이중으로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또 하나 더 읽을까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면 굳이 주택 임차권을 또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주택 임차권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191조 1항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뭐예요? 소멸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죠. 예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이때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에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옆에다 메모할 게 있어요. 우리 판례가 하나 더 인정하는 건데 옆에다가 메모할 것은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요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전세권자가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이 있다.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택 임차권자가요, 임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한 후에 그러고 나서 후순위인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임차권보다 후순위 권리,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항은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의 기속한 경우에 준용하고요. 3항은 점유권은 다른 본권과는 독립한 물권으로서 그 양립이 가능하므로 점유권에 관한 전 2항의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매무할 것은 뭐가 있죠? 광호권이죠. 광호권도 결과적으로 혼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과 강호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추가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하게 되면 제한물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고요. 다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과 강호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은 문제집을 통해서 꼭 연습도 함께 하셔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점유권이 이제 나오죠. 192조입니다. 1항이죠. 개념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이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예요.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입니다. 따라서 이 항 보시면 점유권이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는 때에는 점유권이 뭐죠? 소멸합니다. 항상 그러느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204조의 규정에 하여 뒤에 나와 있겠죠?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04조가 뭡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더라도 그동안의 점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를 해준다는 의미인 거죠. 자, 193조 점유권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도 상속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195조와 이제 194조가 나옵니다. 일단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따라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돼야 됩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불일치되는 경우를 점유에 관념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뭐예요? 점유 보조자입니다. 메모할 게 있죠. 점유 보조자 옆에도 하나표를 찍 해가지고 사실상 지배 동글뱅이 점유권 X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따라서 점유 보조자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읽어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즉
점유자의 지시를 받아 점유 보조 관계에 따라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라고 하고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권이 없는데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 파출부를 떠오르시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알바생, 점원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할 것은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물권적 청구권에 상대방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점유자여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194조 간접점유죠. 옆에다 화살표 찍혀가지고 적을 것은 뭐냐면 사실상 지배 X 그 다음에 점유권 O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간접점유자라고 합니다. 결론은 내용은 점유보조자가 반대예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기 때문에 자력구제권 없고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보조자가 누구냐?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즉 점유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점유자라면 지상권 설정자는 간접 점유자가 되고요. 전세권자는 직접 점유자, 점유자라면 전세권 설정자는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임대인은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고 임차인은 뭐가 되겠어요? 직접 점유자가 되겠죠. 196조입니다. 이랑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임도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랑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간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간인도 옆에다가요, 밑에다가 간접, 점유, 소멸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점유계정 밑에다가 간접, 점유, 발생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밑에다가 간접, 점유권의 승계 이렇게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간이인도가 뭔가요? 빌려준 카메라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카메라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었으니까 뭐 했어요? 간접 점유자였는데 간이 인도함으로써 저의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니까 결국 무엇도 없어지는 거죠? 간이 인도는 간접 점유권을 소멸시키죠. 점유계정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는 거죠. 팔았지만 다시 빌린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결국 자신의 물건을 저한테 빌려준 것이니까 결국 점유계정은 간접 점유권을 발생시키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은 뭔가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양도잖아요. 그러면 양도인인 갑도 간접 점유자, 양수인인 을도 뭐죠? 간접 점유자니까 결국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게 되면 뭐가요? 간접 점유가 승계된다는 거 가끔 물어보니까 메모놓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조죠. 중요한 부분이죠. 점유의 태양입니다.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주어져요. 197조입니다.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선의평온, 공연만 추정이 돼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선의평온, 공연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항 만약에 점유자가 선의였는데 재판에서 지게 되면 선의에서 악유로 바뀝니다. 그 바뀌는 시점은 재판이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항을 보시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99조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5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그것을 승계받아서 5년을 점유했어요. 이때 을은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99조 1항입니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2항인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이 만약에 악이고 을이 만약에 선인 경우에 을이 자신만의 점유 5년만을 주장한다면 선의의 5년이 되지만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한다면 악의 20년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을 보시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하자도 뭐가 돼요?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선의의 5년을 주장하거나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8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취득시와 연관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하려면 몇 년이냐면 20년이어야 돼요. 근데 꼭 한 사람이 20년이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만의 점유로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합산해가지고 몇 년만 되면요 20년만 되면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취지이고 그것이 뭐예요? 199조죠. 그 다음에 이제 198조인데 그러면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죠?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점유를 시작할 때와 끝나는 때 요 양시점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98조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최근에 판례가 이런 경우 시작은 갑이 했는데 지금 을이 하고 있을 때 시작하는 사람과 끝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이때도 198조가 적용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19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계속 점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두 사람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00조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죠. 가로에 추가로 써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험적으로는 이 권리를 밖으로 뽑아 가지고요 소유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편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요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저 꼬질의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도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뭐임을 추정받는 거죠?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는 거죠. 근데요, 이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요? 동산에만 하는 거죠.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하나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습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 201조는 이제 과실수취권 문제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일단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과실하면 물론 사과나무에 사과를 떠올리셔도 되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차임이나 지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의 점유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악의 점유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왜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요. 까지 한번 해가지고 생각해 보죠. 자, A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점유는 선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을의 소유였고요. 을이 갑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갑이 을하고 열심히 재판했는데 요 패소를 해가지고요. 요 건물을 갑이 을에게 반환을 해주게 됐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라면 선의 점유자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요,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악의 점유자인 거죠. 그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뭘 지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합쳐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인 기간 동안은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악의 점유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는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재기시부터 뭐가 되니까요? 악의 점유자가 되니까요. 꼭 이해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수취한 과실은 반환하고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면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되는데 작년 시험 문제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이유로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려면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악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항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음비에 의한 점유자에게도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폭력 또는 음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은 반환하고 지류나 차임은 지급하고요. 만약에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했거나 멸시로 훼손시켰다면 대가를 변상해 줘야 합니다. 자, 202조가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도 안 읽어 두시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헷갈려 가지고 틀려요. 자, 일단 보시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귀체 사유, 즉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202조가 적용되려면요,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202조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는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점유자가 멸실 훼손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하려면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의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렇게 책임을 집니다.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가르쳐놨죠. 따라서 즉 선의이고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배상하는 거예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 점유라면 그때는 전부를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선의이고 자주 점유하지만 어떻게 해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악이거나 타주면 이때는 뭐죠?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 안 해 두시면 마구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203조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일단 1항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고요. 2항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인데, 일단 1항의 주어를 보시면 점유자가라고 되어 있죠.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비는 선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2항도 보시면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자가라고 되어 있죠. 선이란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익비도 선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은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고요. 1항을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 반환할 때다가 똥업을 일단 쳐놓으시고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든 악이든 점유자는 반환할 때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청구할 수 있느냐? 예외가 있죠.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요.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의 점유자에서 과실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 2항 유익비죠. 점유자가 선악불문한 점유자죠.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인입니다.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회복자의 선택에조차 그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회복자의 선택이죠. 다시 말하면 증가 금액이나 증가액이나 지출 금액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점유자가 선택한다 그래서 보통 뭐죠? X를 만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항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유익비에 하나입니다. 필요비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허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204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